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시장이 무서운 신호, 지금이라도. 이 시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8월 5일 월요일 아침 8시 43분에 업로드된 내용입니다. 다 지나간 거 보고 시황 올리는 거 아닙니다. 영상의 스크립트를 장시작 전에 보기를 원하신다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아침 개장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이 실시간 장중 브리핑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 멤버십 감마 등급 가입 바랍니다. 자, 시장이 갑자기 빠지고 있습니다. 3의 법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무엇이 하락을 유발시켰을까를 보면 퀀트 트레이더들이 그동안 위태로운 탑 쌓기를 하다가 이 탑이 무너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 시청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해서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봅니다.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 이야기부터 해보면, 목요일만 해도 우리 증시는 일본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너희 나라 이야기고를 외치고 있었죠. 나스닥이 7월 말일 7월 말일에 초폭등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갭상승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걸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선물이 388선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강력한 숏을 잡는 것이 좋고, 그래봤자 상단은 385선 그리고 하단은 370이라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변동성 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시장은 오전장에 눌림이 나왔다가 오후에 조금 반등이 나온가 싶었는데 삼성전자를 약 보합까지 밀려면서 결국 381선 가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가두리 모습인 것도 그렇지만, 수요일이 미국 증시 폭등이 펀더멘털과 관련 없이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작용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우리 증시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라고 마켓 메이커들이 해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이 우리 증시 API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들은 이 내려오고 있는 21선, 그리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61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121선을 두고 이평 수렴이 과정을 이번 만기까지 지속할 것에 베팅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개장하고 나서 조금 매수를 하긴 했는데,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현물은 본격적인 매수 집행을 했죠. 그래서 현물을 종가까지 4,400억을 담았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담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시총 기준으로 한 보통 1200억, 1000억 이렇게 담죠. 그런데 이 두 종목은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오늘 이 매수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스켓을 좀 비중 축소해 두었던 이른바 모지리들을 담는 그런 매매가 목요일에 있었다라고 봐요. 또 선물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도 없었거든요. 현물 매수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선물 미결제 약정을 계속 감소시켜서 3,720계약 감소시켰어요. 계속 매수를 치운 겁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은 목요일에 26만 8천 계약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새로 월물을 롤오버 마친 수준이나 다름없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도망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죠.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두리 움직임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테일을 따져보면 외국인들은 시장이 위로 열렸을 가능성이 좀 더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385에서 370 가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목요일이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이 논팜을 무난하게 마무리 짓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하단이 370 배리어를 375나 380까지도 올려붙이면서 변동성 매도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 기대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우리 시장을 보고 합리적인 총평을 한다면 계속해서 가두리를 친다 하더라도 시장에 폭락 같은 것은 없다 라고 판단한 것이 나름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었습니다. 엔화가 FOMC 이벤트 마치고 8월 1일 또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일본 시장만큼은 더 누리려고 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8월 1일 오전장만 엔화가 폭발을 했을 뿐, 이후에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개장 초만 해도 엔화는 다시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니케이 선물이 8월 1일 아시아 세션에서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게 심지어 700포인트라도 하락이라 해도, 그러니까 2% 급락이거든요. 근데 니케이가 그 전에 빠진 것도 있고 해서 바닥 다지는 과정 중 마지막 언더슈팅이다라고 본 트레이더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아 세션 마치고 유럽 세션에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럽 증시는 그동안 계속 박스 가두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제조업 지표가 엇갈리게 발표된 상황에서 8월 첫 거래일을 매도의 압력이 쌓이며 시작해서 좀처럼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와 함께 유럽만 급락을 이어가서 종가 저가로 마감해요. 여기서 트레이더들이 확인할 것은 미국이 8월 1일 하락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와서 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 움직임은 꼭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유럽이 먼저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그리고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트리거 또한 FOMC 이벤트 이전까지만 해도 단기물 변동성만큼은 어떻게든 좀 눌리고 있었지만 파월이 기자회견 이후 단기 채권이 아주 강력한 레벨업을 시작하면서 체어맨 파웰 9월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 상황에서 영란은행은 8월 1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25bp 금리 인하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부터 시장은 본격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목요일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급락 마감했지만 유럽 마감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는 그냥 의뢰이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하락만 나왔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변동성 선물은 유럽 마감 때까지 17포인트를 살짝 넘긴 수준에서만 움직였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폭발한 상황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마감 후에 미국 증시가 낙폭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도 변동성은 18포인트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자, 따라서 8월 2일 아시아 세션 마감 후부터 8월 2일 새벽이 미국 세션 본장 마감 이후의 흐름을 종합한다. 그러면 8월 2일 금요일에 나타난 폭락의 트리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단기 채권 폭등이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봐요.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이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게 만들려는 압력이 시장 원인이 급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보면 그동안 증시는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어요. 조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새로운 논리가 나오면서 시장을 틀어막았죠. 그래서 변동성이 과하게 눌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레버리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채권 시장이 발작적 움직임 보이니까 이 퀀트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강제로 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8월 2일 금요일이 시황으로 돌아가면 우리 시장은 선물이 374포인트로 출발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증시 옵션 배리어가 7월 11일 이후로 지수가 줄곧 하락할 때 365포인트까지는 롤링 다운 엣지라면서 잘 쫓아갔는데 7월 마지막 주에 시장을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키면서 이제는 옵션 만기가 2주밖에 안 남았으니 옵션 프리미엄 아주 쭉쭉 빼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8월 1일에 시장이 갭상승 출발하니까 385 이상이 배리어 상단으로 오버슈팅 주는 거는 좀 힘들지만 375선까지 끌어올리는 하단 배리어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장중에 지수가 쭉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절대값을 지닌 델타 절대값을 지닌 풋옵션을 제법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고개를 들어놓고 한 방의 갭으로 배리어 하단으로 밀어버렸으니까 아무리 금요일날 갭다운이 살벌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품 매도자들이 손절매를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동안에 선물 미결제약장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만큼은 외국인들이 9시 30분까지 선물 매도를 7천억 넘게 그리고 10시 30분에는 선물 매도 규모를 1조 5천억을 넘기니까 그리고 미결도 또 증가시켰거든요. 그때 미결이 하루 만에 2만 개가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도포가 매도포를 연속해서 불러일으키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저희 시황을 쭉 보신 분들은 외국인들이 9월물 선물이 근월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공격적인 선물 매도 한 번도 없었다.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선물 매도가 나와도 기존은 그냥 롱 포지션 청산만 계속 이루어졌지 선물 베이시스 누르고 선물 미결제약 정도 팍팍 늘리면서 매도를 오버나잇하는 그런 날 없었죠. 그런데 8월 2일 금요일에 처음으로 그런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 증시 급락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일어난 면도 있죠. 가령 배리어 하단을 한 번에 넘기면서 어쩔 수 없는 풋옵션 롤링 다운 엣지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더 누른 것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포지션을 텅텅 비워둔 상태에서 본격적인 선물 매도 엣지에 나선 것인데다가 글로벌 변동성 상승까지. 참고로 금요일 개인이 풋옵션을 276원어치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거래 상대방이 돼서 240억 원어치 품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슈퍼개미가 뭐 네이키드로 품매수한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풋옵션을 매도하던 개인들이 손절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 리뷰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아쉬움을 표해볼게요. 나흘간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시장이 워낙 크게 움직였는지라 돌아와서 다른 분들 리뷰를 쭉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와서 시장이 빠졌다. 뭐 3위 법칙이 발동되어 샴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아이 참. 시장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뭐 클라우디아 3을 샴이라고 마음대로 이름 바꿔 부르는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뭐 영휘를 연휘로 바꿔 부르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건지 도대체가 고민을 하고 시황을 쓴 건지 모르겠어요. 자, 가령 논판 발표하고 나서 미국 지수 선물 급락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정작 본장 시작할 때는 지표 발표 이전 수준까지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또 이후에 시장이 눌리면서 변동성을 키운 것에 비하면 지수는 사실상 금요일날 갭 다운하고 나서 제자리에 맴돈 것에 불과해요. 자, 이 정도로는 시장이 제대로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없죠. 만약 8월 둘째 주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한다. 자, 그러면 그때는 ISM 서비스업 지수 이야기를 들면서 시장이 하락 원인을 찾으려 할까요? 사실 경기 침체 신호는 뭐 3위 법칙 외에도 뭐 장단기 금리 역전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신호들 다 무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 뭐 1년 몇 개월 만에 증시가 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계를 갖다 붙이는데요. 사실 그런 거 참 무책임하다고 봐요. 물론 뭐 퀀트이 쏠림 어쩌고저쩌고 또 숏감마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고 영상 시청을 안 하니까 좀 더 쉽게 영상 시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법칙이 있으니까 시장이 빠진다. 좀 저는 고민을 하고 시황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유럽 시장의 하락 시작은 목요일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목요일 새벽에 그 파월 기자회견 이후로 단기채권 급등 시작했죠. 그리고 목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단기채 강세 이어졌어요. 저녁 9시 30분이 목요일이거든요. 신규 실업 시장 건수가 24만 9천 건, 되게 세게 나왔죠. 이때 단기채권은 또 레벨업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신규 실업 시장 건수 이거 요즘에 시장이 신경 썼나요? 안 썼죠. 논파함도 아니고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이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죠. 이거는 벌써부터 퀀트 펀드들이 로직이 꼬였다. 위 F 워드가 시작된 거죠. 또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지수 선물, 그러니까 그 신규 실업 시장 정권서 발표 때 나스닥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의 상승분만 토해냈지 하락 전환까지는 아니었어요. 단기 채권만 셌던 겁니다. 또 유럽 증시만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에 그 시간까지 미국 증시는 참 강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ISM 제조지수 나쁘게 나왔죠. 지표 발표하고 나서 증시가 뭐 강력하게 하락했다? 아니었어요. 나스닥 선물은 지표 발표 이후에도 10분 동안 전일 기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ISM 제조지수가 나쁘게 나온 것이 그 이후의 시장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원인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저는 채권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자, 한편 통화시장에서는 영국이 금리 인하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유럽 세션 시작 후 파운드화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하 발표 후에는 파운드화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는데도 전일 눌렸던 파운드화 다 올라왔지, 또 유로화도 급등을 했어요. 자, 리스크 오프 장세에서의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원하는 거는 페드의 금리 인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서 짜증을 부리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순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미 채권 가격이나 뭐 페드 펀드 레이트 있잖아요. FF 금리라고 하죠. FF 선물. 이거는 3번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아예 빅스텝 금리 인하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이 파월이 확신을 안 시켜주니까 그 방향으로 포지션 잡았던 트레이더들이 더욱 자기 확신적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달러가 약세로 나왔다고 봐요. 파월, 금리 인하 미적거래도 달러 부러지는 거 보고 있나? 라는 식으로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모든 뉴스를 다 삼키면서 이틀 연속 급락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새벽에는 72달러 후반까지 밀렸는데요.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공급 증가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감산 모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제조업 지표 나쁘게 나왔죠. 또 우려했던 일인 사우디의 그 아시아향 공급 가격 인하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역시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걸 확인을 시켜줬어요. 구리도 다시 톤당 뭐 9,000달러 턱걸이를 했는데 뭐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톤당 9,000달러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리뷰 갈게요. 유럽 세션 리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틀간의 급락 시작은 미국 단기 채권이 상단 돌파가 트리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7월 한 달 내내 있었던 실적 발표 시즌에 시장은 매크로 지표들이 움직임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죠. 자, 이제 실적 시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시장이 매크로 지표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밀린 숙제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 목요일이 ISM 제조업 지수 나가리 났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46.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준치 50은 물론이고 지난달보다도 크게 나빠졌죠. 그리고 그 1시간 반 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서 높게 나오면서 채권 가격이 튀었어요. 그리고 ISM 제조업 발표 나오고 또 채권이 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생각보다 얼마 빠지지 않았고요. 또 일부 의견과 달리 러셀도 처음에는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분명 과거와 차이가 있던 거에 더 이상 기술적 지지자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한 매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유럽 마감할 때만 해도 미국 증시는 의뢰의 기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만 내려온 것이지 그걸 폭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세션 오후장에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31일이 상승 출발지까지 손을 놔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FOMC 이후로 롱베팅을 한 투자자들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게 돼요. 변동성이 레벨업을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추가 상승한다? 결국 새벽 4시 이후로 나타났던 반등도 모두 무위로 돌아가면서 금요일 아시아 세션 점심 무렵 롱스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30분 이미 S&P 지수가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논판마저 11만 4천 그리고 실업률은 4.3% 증가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은 추가 하락하게 돼요. 자, 그래도 미국 지수 선물은 5분 정도만 눌림이 나왔지. 그러니까 지표 발표, 논판 발표하고서 5분만 딱 빠졌어요. 그리고 본장 개장 무렵에는 또 꾸역꾸역 올라왔죠. 본장 개장 30분 동안 나름 막 흔들면서 반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반등에 실패하니까 추가 하락이 난 거죠. 이마저도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나름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의 시장이 바로 급락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표 발표 후 시장에서는 그래 금리 인하 가자 하면서 뭐 단기 채권 매수 들어오니까 나스닥도 나름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매도 압력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수의 신규 매도보다는 변동성 매수로 인한 지수를 해지로 매도하는 것이 더 쌓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 날 그 본장 개장 갭다운이죠. 개장 후의 일중 흐름을 보면 밤 11시 10분 이후로 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유럽 마감까지 내려간 게 1%도 안 돼요. 특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있다. 그러면 오후장이 들어갈수록 이 매도가 더 쌓이면서 막 지수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수를 어떻게든 틀어막히는 대신 변동성 선물만은 꾸준히 올라와서 22.5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이 변동성이 하루 만에 20%대 상승을 했는데 야 이거 변동성 터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말을 감안한다면 이건 변동성 터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윗꼬리도 안 만들고 변동성이 종가 고가로 달렸어요. 이러면 변동성이 어디까지 터질지 감이 안 잡히는 변동성 폭발이 직전까지 올라왔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키즈들은 벌써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원래 이 변동성은 주가지수 변동성 S&P 18포인트에서 22포인트 사이가 일반적인 구간이에요. 이보다 낮게 되면 변동성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18에서 22 사이는 그냥 왔다 갔다 트레이딩하면 돼요. 22포인트 넘어간다 그러면 옵션 매도를 조심해야 되고요. 28포인트 넘어간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옵션 매도는 그냥 닥치고 다 치워버리는 게 아무리 자기가 최고점에서 변동성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이 감마 스퀴즈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종가 고가로 변동성을 22포인트를 넘겨서 마감시켰다? 아이고 그러면 월요일이 아시아 세션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증시가 과연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변동성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안타깝게도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증시는 금요일에 급락을 했다고 하지만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번 8월물 옵션 만기 밴드 하단 이내에서 움직였고, 풋옵션 롤링다운이 나온 거는 목요일에 풋옵션을 지나치게 싼 값에 판 트레이더들이 손절매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362선으로 시장 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번 8월물 옵션이 극외가들마저 관뚜껑 열고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뭐 풋옵션이 30배, 50배 났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금요일에 우리 증시 변동성이 지금 21포인트대로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 변동성 수준보다 낮아요. 이것 또한 우리 증시의 변동성 매수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현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무려 1조 6천억 현물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 현물 손절매 안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키즈들이 떨어져? 사봐야지. 응? 빅스가 이렇게 올라가? 변동성 터졌을 때 사면 1년 안에는 벌고 나올 거야. 이런 환상에 젖어 있어서,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자본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확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가 매수에 아주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하락에 자신있게 코를 질렀다는 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 현물 손절매가 안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은 또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 이번 옵션 만기까지, 그리고 더 연장하면 다음 주의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에서 롱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뒤집힌 것도 그렇지만 지금 변동성이 커졌어요. 커진 변동성에 맞는 그런 트레이딩, 그러니까 낮은 레버리지로 장중에 아주 적극적인 단타 거래를 하면서 시장에서 손절매가 언제 나온지를 점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은 선물이 343포인트까지는 그냥 뭐 자연스러운 조정 가능하다고 봐요. 아마 이런 급락이 나온다면 이번 8월물 옵션은 역대급 풋시세를 만드는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말도 안 되는 급락을 하면 할수록 상승의 가능성도 커져요. 근데 어떻게든 이번 주만큼은 잘 방어하셔서 이후의 좋은 기회를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단지 지금 주가지수만이 아니라 지금 자산들 대부분이 변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이미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112.26까지 날아갔죠. 또 기름 변동성인 OVX는 8월 1일부터 지금 급등을 시작해서 그렇게 눌러놨던 변동성 상단 레벨을 한 방에 돌파해서 38.83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3위 법칙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특히 그 코로나 키즈들은 살벌했던 급락장을 온몸으로 쳐맞아가면서 배째라 했다가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급락을 기회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위 법칙이니 ISM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거 기타 경제 지표 다 무시하고 과거에 LTCM이 파산을 했을 때 그 전과 후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이 위워크가 한참 잘 나가다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위 크래시드죠. 현실적으로 위하고 크래시드가 아니라 F워드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여하튼 아직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이런 말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미국 증시 블랙 먼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포지션은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우선 휴가 전에 기름을 추가 매도하면서 해지를 하려고 오지달러 매수를 했는데 이거 오지달러 매수분 바로 손절하고 아무리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기름을 추가로 매도해서 기름 숏이 델타를 키울 생각입니다. 또한 변동성 선물 매수분은 많이 털리긴 했지만 아직 4마리가 남아있는데 이거 변동성 30포인트 전혀 익절할 생각 없습니다. 꾹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적응 못한다. 그러면 박순혁 작가의 말대로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만 넘어간다면 큰 수익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생존이 우선이에요. 부디 이 고변동성 시기에 계좌 잘 관리하셔서 변동성 매도 국면이 언젠가 오거든요. 그때 하루에 50%씩 벌어요. S&P 지수는
4,600포인트에 근접할 때까지, 특히 다음 주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까지는 아예 그냥 롱은 쳐다도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단기 반등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자, 부디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